올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저출생 현상과 그에 따른 심각성, 관련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과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법조계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인데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신예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는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중 꼴찌,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0명대에 진입한 합계 출산율은 그 후 계속 감소하다 2022년 0.78명,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 0.7명 선 붕괴도 머지않아 국가 소멸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산부인과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학교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75개의 산부인과,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도 마찬가지.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기관도 줄줄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속했고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57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열지 못했습니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 병력 자원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분류되는 15세에서 64세의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 약 3,600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4년 약 2,7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오는 20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까지 늘어나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할 사람은 사라져가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갈 경우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부양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다시 출생과 양육을 미루게 되는 악순환.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오고 있을까? 부모 급여를 지원을 한다든지 현금성 지원을 좀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15년 동안 현금성 지원을 펼친 결과가 과연 어떠했느냐. 사실은 저희 여성 변호사 입장에서도 출산 후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이제 커리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떤 고민들 때문에 쉽사리 임신이나 출산을 좀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팽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하기는커녕 곤두박질 치는 국내 출생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 지원책이라든지 저출생 정책 같은 것들이 타겟층이라든지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인데요. 단순히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업을 유지를 하면서 배우자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킨다든지 좀 제도적으로 이를 좀 촘촘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법안이 좀 발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출생률 0명대 대한민국. 위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가 결혼도 출산도 안 해 갈수록 손주 보기가 힘든데 정치권은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리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금껏 실패했던 출산 독려 정책, 22대 국회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야 주요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석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고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증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신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의제로 위기의식을 부각하던 여야.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 총선 땐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해결 방안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겁니다. 잠시나마 예비 부모를 설레게 한 청사진.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집계 결과 21대 국회에서 나온 저출생 대처 방안은 400여 개. 1년에 100여 개씩 내놓은 꼴이고 일부는 제도로도 시행 중이지만 지금도 뚝뚝 떨어지는 출생률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법안이었는진 의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경우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시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곧 새 판에서 시작할 저출생 극복 논의. 현재는 여야가 내놓은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방편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출생 독려 공약을 비교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책 집행기구 신설 필요성엔 의견이 유사합니다. 여당이 부총리급 인구부를 꾸리는 것으로 컨트롤 타워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여당은 기업 지원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주거 지원에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투입될 예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한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할 땐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출산에 있어 현실적 효과로 다가올진 미지수. 다만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부담 등의 문제를 풀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절대 익숙해져선 안 된다는 저출생 문제. 예산 대비 효과나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 절충되는 대책을 골라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이처럼 국가적 난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은 한국 여성 변호사의 부회장이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진형애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법률 방송에 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이 저출생 문제인데요.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 저출생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를 이 큰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러니까 또 3년씩 터울이에요. 네. 이 3년 터울이 되는 아이들의 그 학교를 한 번씩 갈 때마다 그걸 정말 체감할 정도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숫자나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숫자가 정말 이 9년, 6년, 3년 만에 확확 달라지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밀컨이라는 유명한 그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라는 그 유명한 테슬라의 창업자죠. 그 사람이 한국의 출생률을 오히려 이제 특정해서 한국이란 나라의 출생률이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3세대가 채 가지 못해서 한국이 거의 멸종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있으면 굉장히 불길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예측 아닌 예측을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 BBC에서 국내 저출생 배경으로 굉장히 지나친 경쟁 사회,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 이런 경제적 부담을 꼽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뭐 너무나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뭐 과도한 경쟁 의식,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사교육비가 높다고, 즉 교육비가 높다고만 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 출산을 하지 않는다. 결혼조차 하지 않을까? 사실 교육비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의 문제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뭐 물론 결혼도 결혼 비용이 높아서 하지 못한다 또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요인에서에 오는 이 결혼 기피 또 나아가서 출산 기피에 대한 요인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가장 좋은 안식처 또 가장 좋은 어떤 경제적인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싶잖아요. 그걸 할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 스스로 한 몸을 챙기기도 버겁다라는 데서 오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가정을 만들거나 또 아이를 낳는 부모가 되거나 이런 것을 포기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에서의 오는 이 무기력함, 저는 그 부분 또한 저출산의 가장 큰 감정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출생 이 현상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인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역이 다 얽혀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좀 일자리 측면에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하기 위한 해법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사실은 그 한 나라의 인구의 구성은 꼭 출산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이민으로 인한 인구의 구성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물론 그 이민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회에 있어서의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적진 않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러하고요.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고 계약직과
또 임시 근로직을 나누고 그렇게 어떤 일자리를 계속해서 세분화시켜서 나누고 그 나눔이 곧 등급이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의 일자리 등급을 매기면서 마치 그 일자리가 그 사람의 개인 인간의 등급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젠 정말 다양한 모습의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일을 선택할지 가정을 선택할지 또는 일과 가정을 선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는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출산율이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와 근무 환경 부분에 좀 대해서 더 유연화하고 다양화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결코 등급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워킹맘으로서 느끼고 있는 어떤 고충이라든지 또 그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새 아이를 낳게 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핵심적 요인은 바로 저희 친정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너무 절실하죠. 네. 그리고 친정 엄마라는 그 존재가 가장 그 일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우군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믿을 수 있는 양육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사회가 이 친정 엄마와 같은 믿을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양육의 전문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신뢰와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각 개인이 아기 돌보미, 가사 도우미를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사실 집안일은 실수를 해도 되고 뭐 좀 잘 못해도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기를 돌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신뢰라는 부분, 혹시나 부모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학대하지는 않을까, 또 내 아이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그냥 각 가정에서 알아서 구하라. 그리고 비용도 재원도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능력 있으면 능력만큼 뭐 비용 구하면서 해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 베이비시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단 모집하고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의 사후적인 배상이나 지원책까지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말 그렇게 훈련받은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 내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는 비용에 대한 일부거나 전부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피할 문제가 과연 경제적인 문제에만 치중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부모와 자식 간에 현명하고도 적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말 자기가 어떤 이루지 못한 욕구나 욕망의 대리 만족의 도구로 보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로 이루고자 하는 뭐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꼭 공부 잘해서 의대를 가야 된다라든지 뭐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에서도 있었던 것처럼요. 또는 우리가 이 정도 소득이었고 이 정도 생활 수준이고 이런 경제적 지위니까 너 또한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해서 오는 어떤 자식을 독립적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의 어떤 이루어야 할 성취물의 하나의 요소로 본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자식과 부모가 독립된 각각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부모의 대리 만족의 도구이고 부모는 그를 위해서 올인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자식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것을 부모들은 그럼 용납하지 못하죠.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은 자식대로 굉장히 본인이 홀로 서기를 버거워하면서 부모에게 의존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노후 자금도 거덜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힘든 결혼을 했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자식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한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낳는 것이 꼭 야, 자식 낳으면 돈 엄청 많이 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낳았는데 나는 그냥 이 아이와 더불어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생 현상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촘촘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법조계 이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 이것 좀 먼저 궁금한데요. 예, 일단 현재 그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이 자신의 서명과 주소 등 이 개인정보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법원은 원고의 개인정보가 작성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성범죄 등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이런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뭐 합의를 요구하거나 보복의 위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진행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굉장히 뉴스로 많이 접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내년 7월부터 이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예, 이 국회는 작년 6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소송 관계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열람 복사는 물론 송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유출되던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데요. 조금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자소송의 정비나 대법원 규칙의 정비를 위해서 좀 불가피한 유예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개정안으로 좀 충분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밝혀야 되고 상대방도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이렇게 피해자인 원고는 원고의 주소 대신에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재한다거나 증거 서류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사소송에서 좀 형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헌상으로는 이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판사가 좀 직권으로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련된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좀 개인적인 보호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 한번 동정으로 넘어가서요. 얼마 전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당선됐다는 보도도 많았죠. 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61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때 46명에 비해서 15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국회 중에 가장 많은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61명의 당선자 중에서 여당은 20명, 야당은 41명이 선출이 되었고 직역별로는 변호사 32명, 검사 출신이 19명, 판사 출신이 9명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이 다소 포진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좀 많은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22대 국회는 다음 달인 5월 30일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당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법조계가 바라는 입법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입법 사항들 중에서도 ACP라고 불리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입법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의무는 존재하지만 비밀 유지권은 없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나 이메일, 메시지 등 의사소통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압수수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ACP 도입을 촉구해 왔고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OECD 국가 중에 현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ACP가 입법화되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ACP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ACP의 입법이 추진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앞으로 해서 다뤘던 재판 절차 지연 해결을 위한 판사 정원 증대,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인정 등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조계가 희망하는 사항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증진과도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원 이후에 좀 이러한 사항들이 입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재판 절차나 국선 변호사 보수 같은 이슈들은 참 해묵은 법조계의 중요한 현안들이기도 한데요. 이번 국회에서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이 한번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